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하는 흔적의 역사 129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129회 됐죠, 지금 벌써. 네. 뭐 몇 년 됐나요? 52주라 그러면 한 주도 쉰 적은 없으니까 그죠? 네, 예, 2년 많이 된 것 넘어서.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 주는 그 최근에 제가 어떤 교수한테 뭐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화로 듣고서 그 교수한테 자료를 받고 취재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기사를 썼는데 그 취재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해주신 분일까요? 지금 뭐 대전대 교수에 계시는 분인데요, 이한상 교수라고. 네. 그 원래 그 삼국시대 뭐 황금유물, 뭐 삼국시대뿐만 아니라 황금유물 하면 이제 이 사람이다 할 정도로 뭐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이었는데, 그 얼마 전에 경주 호우청 발굴 얘기를 하다가 이거 물어보다가 좀 잘 몰랐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 김 기자는 혹시 그 국보 보물 같은 그 문화재 지정번호 어떻게 붙이는지 알아요? 글쎄요, 이게 숫자니까 사실 원칙적으로 일련 번호처럼 이렇게 좀 순서대로 붙이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은 좀 되는데요. 예,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일제 강점기 때 이제 그 이 보물 뭐 이런 문화재 지정을 했거든요. 그게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국보 1호 보물 1호가 과연 온당한 것이냐 뭐 이런 네. 주제로 한번 한 것 같은데, 일제가 그 지정문화재 제도를 만든 게 1934년입니다. 그때는 이제 식민지 조선에는 국보를 지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네, 들었던 것 같은데요.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라고 봤으니까 일본의 네. 국보가 조선의 국보 뭐 그런 얘기였겠죠. 그렇습니다. 일본 본토에서 지정된 국보문화재, 이거는 네. 조선에서도 이제 국보 대우를 받아야 된다. 왜 일본이 이제 영원히 그 조선을 한 나라로 생각을 했으니까 그게 당연하다. 그리고 조선에서 지정되는 문화재는 국보일 수가 없다는 거죠. 식민지 뭐 그거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보물 정도로 만족해라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사실 좀 열받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그 이 보물과 고적, 그러니까 국보는 없었으니까는요. 네. 지금 고적이라는 건 사적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름이, 그걸 지정하면서 보물 1, 2호를 남대문, 동대문이라고 하고 고적 1호를 포석정이라고 그랬거든요. 얼핏 보면은 이 뭐 그냥 일련 번호 붙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수상하게 보는 전문가들이 좀 있거든요. 그걸 왜 수상하게 봤는지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남대문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때 가토 키요마사가 입성한 문이다 뭐 이런 거고요. 동대문은 고니시 유키나가 우리 유명하잖아요. 뭐 가등청정이니 소소행장이니 이렇게 이제 그렇게 배웠나요? 아니면 뭐 고니시나 가등 뭐 가토나 이렇게 배웠나요? 고등학교 때?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요? 네. 한국 사람 안 배웠나 봐요. 그러면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포석정 같은 경우는 그 신라 경혜왕이 그 후백제 견훤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흥청망청 술판을 벌이다가 죽임을 당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제가 보물 1, 2호하고 고적 1호를 이름 붙일 때도 약간 수상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팟캐스트 18회에 보면 네. 국보 1호 정령 어찌하오리까 이런 주제로 뭐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듣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 그러면 오늘은 국보 보물 1호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아니란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 김양미 기자한테 한번 질문을 할게요. 네. 만약에 어떤 곳에서 국보급, 보물급 이런 그 중요한 문화재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다 국보 보물로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번호를 어떻게 매길까요? 일단 뭐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차례대로 매기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그 문영왕릉 발굴, 그때 이제 되게 유명한 발굴이었지 않습니까? 예. 엄청난 이제 국보급 문화재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는데, 그걸 이제 1974년에 국보로 일괄 지정을 했는데요. 지금 국보를 이렇게 쭉 일련번을 보면 국보 154호부터 165호까지 12개죠. 그러니까 154호는 이제 그 문영왕릉 출토 금제 관식이거든요. 네. 165호는 문영왕 발받침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12점의 유물이 국보로 지정을 됐습니다. 그래서 154, 155, 156 쭉 이렇게 나가는 네. 걸로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천마총 같은 경우 경주에죠. 거기 보면 금관의 경우는 국보 188호고 관모, 그 모자 같은 거죠. 그거는 189호고요. 그다음에 금제 허리띠 이거는 190호거든요. 그러니까 쭈루룩 일련 번호를 붙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게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유물이 많이 나왔는데 일련 번호가 안 돼 있다는 유물 같은데요. 예. 어떤 유물이 그런가요? 이게 이제 그 1933년에 발굴된 경주 노서리 215 번지 유물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게 노서리 발굴에서 나온 유물들 중심으로 이제 할 건데, 네. 그 보물급 유물들이 출토가 되고 했는데 한쪽은 또 조선인이 발굴하고 한쪽은 또 일본인이 발굴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이 유물 반을 나눠 갖고 그 반은 한국에서 반은 일본에서 이게 또 가갖고 이상 가족이 됐고
또 이게 나중에 반환이 돼서 돌아오는데 이게 또 어영부영하다가 또 보물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파란만장한 유물사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파란만장한 유물사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네. 사실 이제 경주 노소리 유물들이란 얘기시죠. 아까 그 보물 번호를 얘기하자 그러면 보물 454호가 노설이 215번지에서 나온 금팔찌고요. 네. 그다음에 456호가 역시 노소리에서 출토된 금 목걸이거든요. 근데 이제 455 중간에 있으면 그 있는 보물이 이제 455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유물은 노설이 게 아니라 경주 황호동 귀걸이라고 돼 있거든요. 뭔가 말 못할 사연이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 여기서 또 좀 궁금한 것은 이제 계속 말씀하시기를 노설이 215번지라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고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번호 몇 호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아니면 뭐 고분의 특징을 따라서 이름을 붙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쭉 얘기를 했는데 그걸 지금도 뭐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원래 그 일제 강점기의 일제가 고족 조사 사업을 벌이면서 경주 시내에 흩어져 있는 이제 고분들을 번호를 쭉 붙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천마총 또 방송할 때도 천마총이 원래 고분 155호 고분 뭐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98호 같은 경우는 황남대총이고 나중에 이제 바뀌었는데 네. 125호는 봉황대, 126호는 식리총, 127호는 금령총, 128호는 금관총, 129호는 서봉총, 그리고 이제 155호는 천마총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는데 네. 뭐 이렇게 이제 번호로 붙이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정식 발굴이 되고 혹은 또 무덤의 특징이 뭐 살리는 뭐 유물이 나오거나 또 그런 이 어떤 봉분의 형태나 이런 걸로 보고서 이제 정식 이름이 붙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유물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천마총이니 금관총이니 하면서 이름이 이제 나왔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일제 발굴 때 그 구스타프 스웨덴 황태자가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뭐 방문했을 때 이제 발굴을 했거든요. 그 양반이 뭐 이 네. 발굴 경험이 있고 고고학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봉황이 장식된 금관을 발굴을 했습니다. 뭐 대충 이렇게 노출시켜 놓고 이제 그 황태자가 오면 살짝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거였겠죠. 일제가 그렇게 네. 일부러 방문을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 스웨덴 국왕이 그 황태자가 방문하고 봉황이 장식된 금관을 발굴했다 그래갖고 129호 고분을 서봉총이라 그랬거든요. 네. 이 뭐 스웨덴을 우리가 한자로 서전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봉황이니까 서봉총이라 그랬고, 그리고 이제 뭐 128호 같은 경우는 금관이 처음 발굴했다 그래서 이제 금관총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천마가 새겨진 말다래가 나왔다. 그래서 네. 이제 155 고분을 뭐 천마총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노소리 고분은 노소리 215번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네. 좀 번지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좀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15분이 아니라 215번지라 그랬는데 그 일제가 고적조사 사업을 벌였을 때 이곳에 고분이 있다는 거는 몰랐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진짜 우연히 발견됐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요? 어떻게 발견이 됐나요? 근데 이게 뭐 기록에 보면 1933년 4월 3일 봄날이라고 나옵니다. 그 당시는 이제 경주 읍내였다는 건데요. 노설이 215번지에 사는 주민 김덕원이라는 사람인데 자기 집 토담을 따라서 호박씨를 뿌리려고 이제 땅을 갈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이상하게 작업이 쉽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파는 곳마다 사람 머리 크기의 큰 강돌이 계속 뭐 나왔다는 거죠. 사람 머리 크기만한 강돌이 계속 나왔다고 하면 이게 사실 뭐 고고학적인 입장으로 보면 매우 뭐 약간 의심하거나 저게 생각해봐야만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고분일 가능성이 많다는 건데 원래 우리가 그 신라 6세기 때 고분이라 그러면 뭐가 있죠? 네, 이게 적석 목각분 저희 돌로 쌓는 무덤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돌과 흙을 잔뜩 쌓아갖고 네. 무덤을 조성하는 건데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도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걸 다 네. 파내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건데 이제 그게 약간 봉분이 그러니까 깎인 경우는 이제 좀 드러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뭐 경주 같은 경우 유물밭이잖아요. 천년 고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계속의 돌이 나오니까 이 김덕원이라는 마을 주민도 이게 심상치 않은 거다라는 걸 느꼈겠죠. 근데 실제로 뭐 중요한 게 나왔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주민이 강돌을 이렇게 쭉 계속 드러내고 1m 깊이만큼 파 내려가니까 수상한 물건이 처음 나온 거죠. 그게 고곡이라 그래갖고 옥인데 구분옥처럼 돼 있는 그런 한 점이 나왔답니다. 사실 그걸 딱 봤을 때 이게 뭐가 있구나 이렇게 약간 짐작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경주 원민이니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한 네. 거죠. 그래서 사람이 키만큼 더 파니까 정말로 켜켜이 쌓인 돌 무더기가 이제 보이는 건데 네. 그 사이에서 흙 묻은 금반지라든지 금 귀걸이,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구분옥 같은 게 더 나오고 대롱옥이라 그래서 또 나오고 뭐 그런 게 또 이제 모습이 드러냈는데
수습을 쭉 해보니까 금귀고리가 한 점, 그다음에 은팔찌가 한 쌍, 금반지가 한 점, 은반지가 한 점, 그리고 이제 금구슬 같은 게 이제 뭐 33개 알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네, 뭐 반짝반짝한 것들이 엄청 많이 네. 나왔는데요. 아까 김덕원이라는 주민이었죠. 예, 이 사람 정말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 뭐 이틀 동안 고민했다고 나오는데 아마 그렇게는 저희 발굴자가 썼기 때문에 말은 못했지만 네. 굉장히 고민을 했겠죠. 이거를 뭐 어떻게 할까. 네. 금이 나왔는데 그래서 고민 신고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이제 이틀 만에 경주경찰서에 신고를 했답니다. 네. 사실 뭐 금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황금 유물이 나왔잖아요. 이거를 네. 엄청 의미 있는 또 발굴이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경주 시내가 발칵 뒤집혀져 갖고 그것이 이제 서울 뭐 이 총독부, 조선 총독부에 보고가 들어가고 그 총독부는 또 경북도지사한테 현장을 보존하고 출토율을 잘 관리하라는 뭐 지시까지 내리고 전문가 파견하고 뭐 난리를 떨었는데 그래서 네. 현장에 급파된 사람이 아리미츠 교이치라는 젊은 고고학자인데 이 아리미츠가 이제 이 김덕원이 가져온 유물을 쭉 보니까 약간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뭐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귀걸이가 한 짝만 나온 거죠. 네. 귀걸이라는 건 한 쌍이잖아요. 그렇죠. 두 개가 있어야 예. 되는데 한 짝만 나온 거고 뭐 요즘 같으면 요즘에 한 짝만 하는 사람도 있죠. 양쪽 다르게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런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양쪽 귀에 다 했겠죠. 그리고 네. 약간 유물이 좀 허술하게 보이기도 하고 조금 뭔가 부족한 느낌 이랬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김덕원이라는 주민이 약간 뭔가 조금 덜 찾아냈다 이렇게 좀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미스가 마음이 급했다는 거죠. 그날 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는데 서둘러 현장으로 달려가 봤다는 거죠. 가보니까 네. 이게 조금 심상치 않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이 노설이 215번지라 그랬잖아요. 네. 이 장소가 어디냐면 우리가 흔히 이 고분이 많았던 금관총이니 서봉총이니 금령총이니 식리총이니 이런 황금 유물들이 가득 잔뜩 출토됐던 노동리, 노설이 고분군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그렇게 이제 명명이 돼 있거든요. 가장 남서쪽 가장자리 끝에 또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이 노소리 이 고분은 일제가 파악해놨던 그런 고분은 아니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리미츠가 가보니까 그 집 근처에 보니까 140호 고분만 표시되어 있다는 거죠. 이 140호 고분은 이 나중에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그 학자들 손으로 첫 번째로 발굴된 고분인데요. 이게 그 유명한 호우총입니다. 네. 이게 뭐 이 사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제 브로그에 나와 있는데 바로 그 노설이 215번지 이 구분 바로 옆에 있거든요. 사진 네.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 고구려 광개토대왕 시대의 명문 이게 이제 호우 10이라는 그런 청동 그릇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발굴 성과를 냈던 것이죠. 해방 이후에. 예. 이게 이제 해방 이후에 박물관 인수인계함 때문에 이 일본으로 못 갔었던 그런 아리미츠가 우리도 해방 이후에 좀 발굴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니까 학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노설이 215번지 고분을 한번 떠올리면서 그 옆에 있는 그 140호 고분을 한번 추천해 한 거죠. 네. 한번 파보라고. 뭐 그래서 이제 호우총이 발굴된 거예요. 네, 저희가 호우총 방송도 했었는데요. 사실 네. 그런 인연이 있었네요. 어쨌거나 이 노설이 고분 발굴은 어찌 됐는지 좀 궁금한데요. 약간 덜 찾은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좀 부족한 나머지 또 유물도 찾았나요? 긴급 발굴이 시작된 거죠. 원래는 이 아리미스가 이제 실무를 맡았고요. 그 조사의 주체 발굴비를 냈던 그런 조선 고적 연구회라는 데서 이제 조사의 주체를 맡았죠. 이 조선 고적 연구회라는 곳은 지금으로 치면 좀 일종의 발굴 기관 같은 곳인가요? 예, 우리 지금 보면 발굴 법인 있지 않습니까? 원래 네. 그 1930년대 들어오면은 조선 총독부가 좀 돈이 없었나 봐요. 재정난에 좀 빠져 있어 갖고 그래서 직접 발굴 조사 사업을 펼칠 여력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뭐 공사 단체 그다음에 각계 인사들 이런 자금들을 쭉 모아 갖고 일종의 발굴 법인을 세운 거죠. 네. 이게 이제 바로 조선 고정 연구회인데 이 연구회 이사장이 조선 총독부 2인자 자리에 있는 정무총감이 맡았거든요. 말은 발굴 법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조선 총독부의 약간 외곽 단체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자금 끌어모아고 이 발굴 기관을 만드는 거죠. 조선 총독부가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아까 뭐 얘기했듯이 이사장이 총독부 정무총감이 네. 맡았으니까는 어쨌든 발굴이 이렇게 시작됐는데 뭐 실무 발굴하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아리미스인데요. 반쪽 유물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예. 이 마을 주민이 찾았던 귀고리 한쪽과 쌍을 이루는 귀고리 한 점을 더 이제 찾게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금구슬 33알을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네, 아리미스가 예. 44알, 44알을 또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귀걸이에서 조금 40cm 정도 떨어진 서쪽에서 금제품, 은제품 두 쌍의 팔찌가 또 겹쳐진 걸 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피장자가 있으면 내 손가락에 끼우고 뭐 내 그 손목에 뭐 이게 차고 뭐 이랬던 거고 귀걸이도 양쪽에 이렇게 차고 뭐 이랬던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목걸이도 마찬가지로 했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묻힌 사람의 온 몸을 이제 치장한 금은제 장신구를 다 이제 결국 다 찾은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아리미스가 김덕원이 수습한 유물하고 뭐 자기가 찾은 뭐 유물 이렇게 좀 맞춰보니까 완벽한 세트로 이제 거듭이 네. 났다는 거죠. 그래서 뭐 무릎을 막 쳤다 그러는 겁니다. 네, 뭐 엄청 좋은 유물이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 얘기했던 그 금구슬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33개, 44개. 그걸 이제 총 77개를 발견한 건데 네. 뭐 그리고 그 구슬이 있고 그다음에 비치빗으로 했던 구분호 흥점을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엄청나게 화려했던 금목걸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뭐 사진에 나왔는데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목걸이 같은 경우 지금 얘기했던 거는 뭐 이 금구슬 같은 거를 아래 위로 막 6개씩 연결해 갖고 하나의 구슬 형태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달개도 막 있고 그래 갖고 굉장히 화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80년이 지난 지금도 신라 지역에서 출토된 목걸이 가운데는 최고의 명품이다 이렇게 꼽히거든요. 네, 네. 블로그 사진 한번 보면은 정말 화려하다는 걸 느낍니다. 네, 아까 목걸이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아까 팔찌와 귀걸이도 좀 찾았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김덕원 주무인이 한쪽 찾았고 아리미스가 나머지 한쪽을 발견해 갖고 이제 뭐 한 쌍을 맞췄을 거 아니에요. 황금 그랬겠죠. 귀걸이 예. 같은 경우 그것도 이제 굉장히 화려하고 뭐 그랬다는 거고 뭐 이 유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피장자의 귓불 부분에서 나왔다는 거죠. 네. 뭐 이렇게 보니까 타원형으로 이렇게 금망치를 막 금박판을 망치로 두드려 갖고 막 이렇게 붙였고 그다음에 영락이 막 붙어 있고 근데 이 유물이 결국 나중에 보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신세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고 네. 그래 됩니다. 그리고 팔찌, 은팔찌, 금팔찌 다 상태가 좋고 그래서 굉장히 용무늬도 색 있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물 자체들이 금관은 아니었지만 엄청나게 정교하고 화려했던 유물들이라는 거죠. 네. 전 진짜 화려한 유물들이 나온 것 같은데 그 밖에도 또 다른 유물들이 좀 같이 나왔나요? 예, 뭐 항아리 같은 경우가 대형으로 나왔는데 항아리 내부 보면은 굴, 대합, 뭐 노누렁, 소라, 전복, 그다음 물고기 뼈, 새뼈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뭐 한 그리고 이제 보니까 한 50여 점의 유물들이 또 더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런 유물들도 보면 당시에 출토됐던 신라 유물가 중에서는 특급이다 이렇게 꼽힐 만했다 그럽니다. 네. 이렇게 이제 중요하고 좋은 유물을 찾았으면 사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파란만장한 유물사 얘기하셨으니까 네. 무슨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두 번 나눠서 출토가 됐지 않습니까? 한 번은 예. 마을 주민이 자기가 해갖고 신고를 한 거잖아요. 네. 이게 경찰에 신고한 유물들은 사실은 법이 있잖아요. 유실물 관리법인가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자동적으로 조선총독부 박물관으로 귀속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아리미스가 실무 맡아서 발굴한 나머지 유물들은 이 아까 얘기했던 발굴 조사 기관이죠. 조선 고적 연구회가 보관해 있었는데 네. 이게 처음부터 이게 나눠져 있던 게 비극의 씨앗이었는데요. 1년 정도 뒤에, 1년 반 정도 뒤에 이 조선총독부 2인자 아까 얘기했던 그 고적 연구회 이사장인 이마이다 기노율이라는 정무총감이 그 사단을 일으킵니다. 뭔가 사고를 친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 아리미스 팀이 발굴했던 그 반쪽 유물 이거를 몽땅 도쿄 제실박물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도쿄 국립박물관이죠. 네. 거기다 그냥 살짝 기증을 해버리는 거죠. 이럴 때 헐이라는 표현 네.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주민 김덕원이 발굴한 그 절반의 유물은 서울 총독부 박물관에 있는데 나머지 반이 이제 일본으로 반출돼 버렸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요컨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김덕원이 수습했던 금귀걸이 한 점은 경성에 서울에 있는데 네. 아리미스가 수습했던 나머지 한 점 도쿄로 가게 된 거고 그다음에 그 아까 얘기했던 목걸이 네. 그 금구슬 중에 이제 김덕원이 수습했던 33알은 서울에 있고 그다음에 그 아리미스가 수습한 44알은 도쿄로 간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게 목걸이 한가운데 있던 고곡은 또 도쿄로 가고 그다음에 금은제 팔찌도 마찬가지고 금은반지도 반은 서울에 있고 또 나머지 반은 도쿄로 가고 뭐 이런 뿔뿔이 터진 거죠. 뭔가 유물이 완전히 이제 반반을 딱 쪼개지면 이상 네. 가족이 됐네요. 말하자면.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막힌 운명이라고 이제 아리미스조차도 붕괴를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회고를 하냐면 한 사람의 피장자를 치장한 장신구를 서울과 도쿄로 갈라놓은 이 정말 발굴기관이죠. 조선 고적 연구의 처사는 정말 언어도단이다라고 네. 이제 항의를 하는데 뭐 이미 뭐 공허한 목소리가 된 거죠. 사실 그런데 일본으로 이게 가져가는 거는 누구 마음대로 이게 가져가게 된 거죠? 예, 그렇지 않아도 아리미스가 뭐 어떤 근거로 가져갔냐라고 네. 이제 항의를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고적 영구회 회칙 10조를 봐라.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 영구회가 수집한 유물은 국고에 귀속되는 거를 빼고는 그 뭐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처분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당시 식문지의 비애라고 할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조선에서 났던 어떤 그 귀중한 유물들 이게 일개 발굴법인 멋대로 반출해가는 거니까 네. 굉장히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아리미스도 이제 뭐 굉장히 분통을 터뜨렸는데 이미 아까 얘기했듯이 뭐 버스 지나간 격에 뭐 뒤에 이제 손든 격인데 그렇네요.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그 조선 고조 연구의 일개 조수였던 내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뭐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일본인 뭐 특유의 변명일 수도 있는 거죠. 뭐. 네, 사실 그런 역사 속에 되게 아쉬운 장면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제 반출된 유물이 이제 반쪽이 갔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언제 반환이 되나요? 이 한일협정이 뭐 1965년에 조인되잖아요. 그 뭐 네. 우리가 흔히 국교 정상화라 그러는데 과연 정상화가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서둘러 갖고 뭐 얻은 게 없는 협정이다 이래 갖고 막 말이 그렇죠. 많고 예. 지금도 그런데요. 문화재도 마찬가지고요. 그 문화재 반환 협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66년 5월 28일 날 다른 유물들하고 함께 요 문제의 노설이 215번지 반쪽 유물이 이제 반환이 되는 거죠. 34년에 일본에 반출이 됐으니까 그 반쪽 유물은 32년 만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합체가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금구슬 33개, 그 서울에 있었던 거하고 예. 그 44개 도쿄에 있었던 게 이제 또 아까 얘기했던 고곡 한 점 연결하니까 완벽한 금목걸이가 된 거고 네. 그다음에 이 피장자 손에 껴있던 뭐 반지, 팔찌 이런 것도 제 모습을 완전히 찾은 거. 그래서 그 1년 뒤에 문화재위원회가 이렇게 합체된 그 유물 중에서 금팔찌를 454호 보물, 네. 금귀걸이를 보물 제 455호, 그다음에 금목걸이를 보물 제 456호로 이제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라고문에서 출토된 황금 유물 중에서도 정말 최상급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거죠. 네, 이렇게 보물 지정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30년이 넘는 이제 이산 소송까지 겪은 이 노소리 고분 유물들은 이제 사실 이제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난 건가요? 예, 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그렇지는 않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37년이 지난 다음에 2000년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맨 처음 소개했던 교수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이한상 교수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2000년 당시에는 이한상 선생이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였거든요. 지금 예. 뭐 대전대 교수지만 그때 당시에 그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신비한 황금의 나라 뭐 신라 황금전이라고 하고 그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원래 전공이 또 삼국시대 황금 제품이라 그랬으니까. 네. 근데 그때 이제 일본으로부터 연락이 하나 왔다는 거예요.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무슨 연락이 왔나요? 예, 뭐 일본에서 신라고고학 전공했던 인물인데 후지 가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215번지 고분을 발굴했던 아리미스와도 이제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한상 선생이 1999년에 썼던 논문을 좀 지적질을 한 거죠. 그렇다면 논문에서 무슨 오류라도 있었다는 건가요? 예, 이한상 당시 학예사인데 98년에 학술지 고대연구에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요. 5, 6세기 신라 태완이식의 분류와 평년 뭐 되게 어려워요 사실 논문이. 네. 이 태완이식이라는 게 좀 두꺼운 그 귀걸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이 좀 뚱뚱한 귀걸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랬다는 겁니다. 그 후지라는 사람이 이 선생님 논문 중에서 보물 제 455라고 한 금귀걸이 그거는요. 노설이 215번지 유물이 아니에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그때까지 문화재청이나 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물 목록에 올라 있었던 거잖아요. 노설이 215번지에 이제 그 455라는 그 유물 자체는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예, 이게 455에 나온 그런 유물이 그 노설이 게 아니라 경주 황호동 고분에서 출토된 금귀고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물 455가 노소리에서 나온 금귀고리가 아니고 황호동 금귀고리였다 이 얘기잖아요. 예, 둔갑한 거죠. 그러니까 그 보물 목록에는 노소리 215번지 금귀고리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황호동 출토 금귀고리가 있었던 거죠. 당연히 유물 사진도 황호동 거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어떻게 좀 이렇게 어이없는 상황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게 사실 1967년 뭐 얘기, 66, 67년 얘기니까 너무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잘 모르는 거죠. 다만 추측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보면 한일협정에 따라서 이제 그 66년에 이제 반환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노설이 215번지 금귀고리가 같이 이렇게 네네. 온 거예요. 와갖고 이제 서울에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도착을 해갖고 뭐 처음에 김덕원 주민이 수습한 나머지 한 점하고 합체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수장고에 고의
그 넣어두었다.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듬해 그 67년에 문화재위원회 보물 지정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보물 심의하는 과정에서 노소리 고분 귀고리를 심의한 게 아니라 항우동 귀고리를 가져다 놓고 심의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요컨대 그렇다는 얘기죠. 네. 처음부터 서랍을 착각해 가서 잘못 뭐 소장을 한 건지 네. 아니면 그 뭐 이게 뭐 이 심의 때 잘못 들고 온 건지 그건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네. 그 심의 자체를 황호동 고분 금 귀고리를 올린 거죠. 노설이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날 문화재 위원들은 노설이 215번지의 금귀고리인 줄 알고 항우동 금귀고리를 보고 이제 그거를 이제 보물로 지정을 했다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행정상의 명백한 실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그런 거 실수를 했는데도 몰라보고 네. 34년 동안 노설이 215번지 출토 금귀고리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보물 455호가. 네. 근데 그건 사실은 이름만 그렇고 그 이 유물은 황호동 출토 귀고리였다라는 거죠. 네, 사실 두 유물이 비슷하게 생겼나요? 어떻게 이렇게 기막한 일이 벌어졌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예. 비슷해요. 그러니까 좀 네. 착각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근데 황호동 금귀고리가 좀 더 정교하고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이 처음에 박물관에서 이제 이 도쿄에서 가져온 금귀고리 한 짝하고 서울의 한 짝을 합쳐서 보관했을 때 황호동 금귀고리와 좀 착각을 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좀 잘못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제 그러면 바로 잡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것도 불행 중 다행이죠. 뒤늦었지만. 네. 그래서 이제 2009년에 10월 10일에 이제 이른바 그 보물 제 455호 금지 귀고리 관련해서 지정문화재 심의 회의가 열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려면 노설이 그 금귀고리를 보물로 올리고 항우동 금귀고리는 좀 이제 탈락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이게 그 노설이 아까 얘기했던 215번지 금귀고리 명예회복이 이제 물거품이 돼 버리는데 이 심의 결과가 정반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황호동 금귀고리가 노설이 금귀고리를 밀어내고 보물의 지위를 이제 완전히 차지하게 됩니다. 뭔가 악화가 양을 구축한다고 하죠. 그 어떻게 된 건가요? 뭐 이런 겁니다. 뭐 보물이 무슨 악화가 어디 있고 양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네. 그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지정 목록에만 이름만 노설이 215번지 금귀고리이지 지금까지 뭐 각종 어떤 전시 출품이라든가 전시 도록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논문 같은데도 전부 황호동 금귀고리가 사진이 수록됐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근데 아까 네. 얘기했듯이 무엇보다도 황호동 유물이 좀 더 정교하고 네. 좀 더 화려한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나중에 발굴된 거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그러면 항우리 유물은 이제 그렇게 해서 보물이 됐는데 그러면 네. 이제 노설이 금귀고리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된 건가요? 낙동과 오리아 신세처럼 어떻게 되겠죠? 낙동과 오리알이 된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네. 팔자가 기구했잖아요. 뭐 출도 당시부터 반으로는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결국 또 서울하고 도쿄로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네. 또 천신만고 끝에 또 해우를 했는데 이제는 뭐 더 잘생기고 예쁜 배우자 만났다 그래갖고 네. 소박당한 격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진짜 기구한 운명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지금 노설이 금귀고리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졸지에 이제 그 보물의 지위를 잊어버렸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도 처량한 신세입니다. 그러니까 반환 이후에 한 번도 수장고 밖을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동안에 뭐 이름만 그렇게 해놓고 전부 황호동 것만 다 그렇겠네요. 나왔으니까. 그 뭐 유물 역시도 지금 흑백 사진으로만 남아 있거든요. 네, 뭔가 이렇게 되게 좋고 황금 유물인데 그러고 맺기에는 좀 아쉽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 모든 전시회, 전시도록, 논문 이런 것들이 전부 보물 455 황호동 금귀고리 이렇게 다 장식을 했으니까 그 노설이 금귀고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원통한 일이 되는 거죠. 네, 사실 이제 예쁜 유물이고 귀한 유물이고 이러니까 한번 실물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 블로그에 이제 그 흑백 사진을 실어놨는데 흑백 사진으로 봐도 이거 엄청 아름답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 박물관 쪽에서 이제 한번 좀 전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한 유물이 되게 작은 유물이긴 하지만 정말 그 파란만장한 여정을 이제 본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하고 또 닮아 있잖아요, 그죠? 네, 뭐 이산 네. 가족이 되고 일제가 강부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담겨 있는데 그래서 이 정말 흑백 사진으로 남은 요 작은 유물 하나를 가지고 이 어떤 문화유산에 대한 정말 더 큰 관심을 갖는 네.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